안녕하세요. 이범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할 주제는 경주의 정체성입니다. 아까도 소개를 했지만은 이름이 이범교거든요. 이걸 풀어보면은 이게 모범범자입니다. 그 교자는 가르칠 교자거든요. 그래서 모범으로 가르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앞에가 뭔가 하면 이게 경주이가입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모범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주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월요일 날에는 문화와 사람들 단체 형성해서 답사를 가고, 화요일은 울산문화아카데미에서 울산 강의를 하고, 수요일은 포항의 일월문화아카데미에서 강의하고, 금요일은 서울문화아카데미에서 강의하는데 목요일 하루가 비어요. 비어서 경주에서 강의를 하도록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호가 봉촌이거든요. 봉촌인데, 이게 의미는 뭔가 하면 제가 고향이 봉화입니다. 그래서 봉화가 되게 두메 산골 촌이거든요. 그래서 봉화 촌놈이라는 뜻으로 호가 봉촌이 됩니다. 그래서 봉화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자라서 엄청나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등교 학교 초등학교 가는데 4km인데 우리 5남 2녀가 전부 다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5명이 다녔는데 우산은 둘씩 쓰고 가게 만들어요. 둘씩 쓰고 갈 때는 둘씩 쓰고 가는데 올 때는 한 놈이 먼저 가버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비 맞으면서 다닐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포스코에 22년 다니다가 에이 뭐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그래서 47살에 회사를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놀고 먹고 있는데 사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경주에서 살아요. 경주의 청북면에 이름도 멋있는 양지타워빌에 삽니다. 근데 이 양지타워빌이라는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가 하면은 첫 번째가 경주에서 부도난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요. 우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외국인 노동자가 중심으로,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살아요. 세 번째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부자유스러운 사람이 사는 아파트가 양지타워빌입니다. 그리고 그 셋 중에 저 하나에 속한다면은 아마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강의할 주제는 뭔가 하면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주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정체성이라는 게 너희 정체가 뭐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너희 정체가 뭐냐 그러면은 답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너는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체성이 그러니까 확립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은 정체성이 확립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확립이 안 되는가 하면은 대체로 금수저. 이 금수저들은 정체성이 확립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대한항공의 맞달 좀 이상하게 행동했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장노엘인가? 노엘이라 그러죠. 장 국회의원 아들 하는 행동이 아주 엉터리 행동. 그 다음에 황하나 아시죠? 그죠? 마약 만날하는 여자. 재벌 손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코리아나 사장의 박용훈 사장의 자식들. 이 자식들은 돈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자살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금수저들은 대체로 저주를 받아요. 정체성도 없을 뿐더러 항상 풍요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 풍요의 저주를 왜 받는가 하면은 일단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 주위에서 전부 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받고 자라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왜 저주를 받는가 하면은, 대체로 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 하면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돼요. 뒤를 돌아본다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느 신화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뒤 돌아보지 말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에서 뒤돌아보는 자가 나와요. 원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주위에서 가장 문명화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러니까 문명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워요. 굉장히 살기가 좋습니다. 살기가 좋은 곳은 무조건 퇴폐와 타락이 이루어져요. 돈 많은 사람요,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예외는 있지만은 거의 좀 타락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마찬가지로 거의다가 퇴폐와 타락적인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둬서 안 되겠다 해서 불태워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의인이 하나 있었으니 롯이라는 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롯이란 의인 보고 하나님이, 야, 너희 가족들은 내가 지금 이게 불태워 버릴 테니까 도망가라. 도망가되 뒤는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불태울 때 롯의 가족들 4명이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불타는 소리가 팍 나니까 누가 돌아봤는가 하면 롯의 어머니가 돌아봤어요. 롯의 어머니가 돌아보는 바람에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뭘로요?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소금 기둥이요. 소금 기둥으로,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변함이 없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도망가라는 거는 네가 앞으로 변화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데 야는 변화된 생활을 거부합니다. 거부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전까지 퇴폐와 타락 생활이 너무 좋았다 이거예요. 너무 좋았다. 나는 거기를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뜻이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풍요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풍요의 저주요. 그래서 항상 고통과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 고통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요, 고통의 본질은 행복, 풍요 이런 것들이요. 고통의 행복이. 그래서 항상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고통 안에 거기에 신이 있다. 신이 내재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고통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재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월호가 물에 빠져 이제 가라앉아요. 근데 이 창 안에는 여고생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아우성 치는 그 안에 신이 내재해 있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예수가 죽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세월호에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고통 안에 행복이 있고, 그 다음에 풍요 안에 뭐가 있어요, 대신? 풍요의 본질은 저주입니다. 항상 돈 많은 사람들은 거의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이죠. 근데 여기에 사실 이제 그걸 풍요의 저주를 그렇게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은 포항인데요. 포항에 여기에 장성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요건 장송지공 아파트고, 요거는 요도 아파트, 고층 아파트요. 여기는 13평, 17평 요런 아파트고, 이거는 30몇 평, 40몇 평 이런 아파트요. 요 안에 장성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은 분리했는데요. 처음 이 학교가 생겼을 때는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녀요.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간식으로 우유를 줍니다. 이제 흰 우유죠. 맛없는 흰 우유. 흰 우유를 주면은 야들은 맛있게 먹어요. 야들은. 근데 여기 사는 애들은 버립니다. 왜 버리는가 하면은 맛있는 야구르트 이런 계통을 많이 먹었거든요. 흰 우유는 맛이 없어요. 못 먹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풍요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풍요의 저주는 고상한 게 아니고
우리 현실 생활에 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과거만 자꾸만 생각할 뿐이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당해야만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고통을 당해야. 그래야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 그래서 되게 사회 지도자들은 흑수저가 많습니다. 흑수저.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사회 지도자가 많아요. 이게 링컨이죠? 링컨, 이건요, 오바마.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주로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떠냐? 우리나라 대통령은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승만. 어릴 때 엄청 가난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어릴 때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죠. 전두환 아주 가난했어요. 노태우 가난했어요. 김영삼은 좀 틀려요.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했습니다. 이명박 씨는요?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했어요. 지금 돈 많지만 가난했습니다. 요 두 분들도 엄청 가난했어요. 요 두 분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난하세요. 예, 예외는 있어요. 있지만 대체로 흑수저들이 사회의 지도자 계층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을 일찍 체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누구요? BTS죠. BTS의 대부분이 흑수저 출신들이에요. 흑수저. 그 다음에 이건요. 미스터 트롯 7명이죠. 미스터 트롯 7명이 거의 다가 뭐예요? 흑수저예요, 이 사람들. 예, 흑수저입니다. 그래서 흑수저들이 경쟁에서는 항상 이겨요. 그래서 흑수저들 출신들이 자기 빨리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흑수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는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거는 개인의 정체성이고 지금은 경주라고 하는 지역 정체성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 지역 정체성, 경주의 정체성을 얘기하기 전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주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경주로 시집을 왔어요. 와서 한 20, 30년 살았습니다. 같이 이제 경주 사람들하고 나주댁하고 같이 살 때는 경주 사람들이 있을 때는 경주 사람들이 그 여자 보고 나주댁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 나주댁이 없는 자리에서는 경주의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그 여자 보고 뭐라 그래요? 전라도 여자, 전라도치기 이렇게 한다고. 마찬가지로 이 경주의 아주머니가 전라도에 시집을 가도 똑같아요. 20년 동안 같이 살 때는 경주댁이지만 없을 때는 경상도 여자, 경상도치기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써요? 정체성이 다르다 이거예요. 정체성이. 그러면 정체성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먼저 이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이게 이쪽 지역이 대체로 백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요. 백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인데 여기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이 뚫려 있어요. 뚫려 있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모여들어요. 지방 각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믿을 수 좀 못 믿어. 못 믿으니까 전부 다 뭘로 약속을 하는가 하면 문서로 약속을 해요. 법이나 문서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법이나 문서로 약속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계약사회입니다. 계약사회이고 이 각지에 각각 모여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죠, 그죠? 그런데 경상도 지역은 어떠냐? 경상도 지역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외지인들이 들어올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동을 하지 않고
항상 이곳에 살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살아요.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계약이 필요 없죠. 말로 다 해결돼요. 말로. 계약이 문서, 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말로 다 해결되고 친절할 필요도 없어요. 인사할 때도 그냥 할뱅교 이걸로 돼. 이걸로. 전라도는 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뱅교. 이렇게 이런 지역인데 여기는 그러면 결국 뭘로 사느냐? 여기는 계약이고 여기는요 가족 간의 의리입니다. 가족 간의 의리가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거요. 우리가 남이가인데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나쁠 때는 깡패 의리로 쓰여져요. 불합리한 것도 우리가 남이가라는 걸로 뭉쳐져서 이익을 나누게 돼요. 이것은 깡패 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깡패 의리를 가진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라도 사람들은 문서의 하거든요. 여기는 만날 말로만 다 됐는데 이 말로만 하다가 야들하고 말로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은 필요 없어. 문서가 돼야 돼. 문서가 돼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야 우리 계약서 없지 않아. 그러니까 돈 빌린 것도 내가 언제 돈 빌렸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배반을 잘 하는 사람들. 역적 이렇게 나와. 그런 의미로 전라도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 플러스 역사. 이거가 반영이 되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다시 경주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주의 정체성이에요. 경주의 정체성인데 이게 경주거든요. 그럼 포항은 어떠냐? 경주하고 비교해가지고 포항이라는 데인데 포항 가면은 강동 아시죠? 강동서 굴 하나 지나면 포항이요. 굴을 지나서 앞을 딱 강을 건너다 행산강을 건너다 보면은 거기 마을이 하나 있는데 국당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국당리는 원 이름이 굿당이 뭐예요? 굿하는 곳이요. 굿하는 무속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국당리입니다. 국당리에 모여 사는 무속인들이 나는 포항이 싫어서 경주에 붙을 거야. 그래서 포항시청 바로 앞에 있는 국당리가 포항시가 아니고 경주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항 사람들은 경주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다음 경주 사람들은 포항 사람을 극히 싫어해요. 왜요? 해변가, 뱃놈들이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뱃놈들이 사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강동이나 안강이나 양동마을도 사실은 생활권이 포항이에요. 포항인데 거기와 같이 살기 싫다 이거예요. 싫어서 그냥 경주로 붙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 포항은 요새 이제 새로 정체성을 확립했어요. 포항의 원 이름이 뭔가 하면 뭐예요? 영일이죠. 원래 이 포항 아니에요. 그냥 영일입니다. 영일이 뭔가 하면 태양을 맞이하는 곳. 예, 그 의미요. 그러니까 포항의 정체성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광명정대한 걸 추구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광명정대함을 추구하겠다. 이게 포항 사람의 정체성. 그래서 발을 정자가 돼요. 자, 이게 포항이고, 그 다음에 영천인데요. 경주 사람한테 영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라겠어요? 쌍놈이랍니다. 쌍놈인데, 쌍이라는 게 뭔가 하면 고향할 때 향 있죠? 향을 강하게 발음하면 쌍이 돼요. 그래서 쌍놈, 그럼 촌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천은 경주 사람들이 부를 때는 촌놈 그래요. 그래서 이 경주에 문화재 교육하는 곳이 많습니다. 박물관대학도 있고 문화 사람들 있는데 울산하고 포항은 굉장히 많이 와요. 부산서도 와. 그런데 영천 사람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주 사람은 영천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경북 봉화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영천 하면은 대부분 태어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 말. 예, 말. 말인데 그냥 말이 아니고 대말 뭐 이렇게 붙어요. 뒤에. 대말인데 그 영천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우선 대말이 난 이유부터 얘기할게요. 영천이라는 것은요, 이 영천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중심지요. 항상 그래서 옛날에는 경주 사람이 서울 갈 때는 반드시 영천을 거쳐 가야 돼요. 거쳐 가야 되니까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그게 영마가 있었어요. 영마에 팝을 갖다 놔야 죠 이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이 난 거예요. 말이 나와서 그냥 대말문데 지금은 영천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은 영천 사람들은 인심이 좋아서 쌀을 팔 때는 대도 좋고 대에다가 쌀을 붕긋하게 해서 주고 말로도 팔잖아요. 그죠? 말로도 붕긋하게 말도 좋고 그래서 대도 좋고 말도 좋고 그래서 대말좋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러면 영천은 그러면 정체성을 한자로 얘기하라 그러면 뭔가 하면 교통이 좋은 곳은 뭐가 발전하는가 하면요. 상업이 발전해요. 상업. 그래서 영천 사람들은 정체성은 상 혹은 경제할 때 경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이요. 이 울산인데 이 경주 사람들이 울산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울산도 거기가 이제 해변가고 이제 항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변놈이야. 변놈이다 보니까 울산 사람들도 울산하고 같이 살기 싫다. 그래서 경주에 갖다 붙어요. 그래서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 양북, 양남은 생활권이 경주보다는 울산이에요. 울산. 그 다음 외동, 입실 이쪽도 생활권이 울산입니다. 울산인데 울산하고 같이 놀기 싫다는 거예요. 놀기 싫어가지고 전부 다 경주에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경주에 갖다 붙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의 한 군을 제외하고 가장 군시의 면적이 넓은 곳이 어딘가 하면 울산입니다. 울산. 그래서 그러면 울산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길래 각 주변에 있는 군들이 경주하고 같이 놀라 그러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경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의 정체성은 화입니다. 화합한다 할 때 화요. 화.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거. 화인데 화는 원래 일본 정체성이 뭔가 하면 일본과 전체 정체성이 화예요. 화. 일본의 음식을 뭐라 그래요? 화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일본의 화장실 그걸 화변기라 그러나? 하여튼 화로 붙여요. 그래서 일본 전체 정체성이 화인데 그 화가 외란과 같아요. 외와 화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외놈 그러죠? 외놈 그럴 때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화합을 잘하는 놈, 화합을 잘하는 민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화합을 잘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튀는 걸 없애야 돼요. 튀는 거. 이렇게 일본에 가면 집의 색깔이요. 회색입니다. 그래서 튀는 색깔 안 써요. 왜요? 튀는 색깔 쓰면은 화합을 방해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는 옷도 거기다가 회색 중심의 옷을 입어요. 회색 중심의 옷을 입어야 튀는 색깔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면은 탤런트급 옷이요. 우리는 그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이게 화합의 전제 조건은 튀지 마라. 모든 사람이 같아야 된다 하는 걸 전제로 까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 경주인들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두더지 잡기라고 얘기를 해요. 경주 사람들은 딱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망치로 두들겨. 야, 두들겨. 그래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주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경주는 이 정체성이 화인데
화의 의미는 두드러진 잘난 사람이 있으면 화합이 안 된다. 이 화합니다. 한데, 그래서 그러면 화는 어디서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의 정체성은 그 지리적 환경과 역사에 의해서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화가 형성됐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신라가 만들어진 것은 먼저 육부촌장들이 산에서 다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왕이 없어. 왕이 없어가지고 나정가를 바라다 보니까 서광이 비쳐서 거기 찾아갔더니 알이 있더라. 그래서 알이 있더라 해서 알을 깨봤더니 그게 튀어나온 게 혁거세입니다. 그래서 육부촌장들이 혁거세를 추대해서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왕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 없어요. 없고 육부촌장들이 힘을 갖게 돼요. 힘을 갖게 되는데 이 힘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여기에 화백회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을 했어요. 이때 화백이 이 화자입니다. 화자의 뜻은 뭔가 하면 이 화자가 공평하다, 튀어나온 게 없이 공평하다죠, 그죠? 그래서 공평하게 다스리면은 백은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평하게 다스리면 하나로 돌아간다. 또 다른 의미는 공평하게 다스리면은 백은 뭔가 하면 희다, 빛나다, 태양을 뜻해요. 태양은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다스리면 신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도 해석해요. 그래서 화백회의가 신라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고 화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리더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은 화는 반드시 깨져요. 반드시 깨지는데 이 신라 사람들의 리더가 어떻게 솔선수범했는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신라와 고구려 백제 중에서 가장 후진 국가가 어디였는가 하면 신라였어요. 가장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삼국을 통일했는데 그 통일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화였고 화를 이루기 위해서 리더들이 솔선수범했던 겁니다. 솔선수범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제 660년에 신라가 나당 연합군을 편성해서 백제하고 싸움을 해요. 그래서 소정방에 의해서 13만 명이 요 날짜에 맞춰서 여기 도착을 해요. 그러면 김유신도 요 날짜에 같이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데 김유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대전까지 싹 올라갔다 내려와요. 일부러 올라가. 그거는 백제 사람 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탄현을 지나서 드디어 황산벌에 도착했습니다. 황산벌에 김유신이 거느린 군사는 5만 명이고 그 다음에 계백은 결사대 5천 명이었어요. 근데 계백에 결사대 5천 명하고 김유신은 살려고 하는 5만 명이요. 둘이 싸우면 어떻게 누가 이겼어요? 죽으려고 하는 5천 명이 이겨요. 그래서 판판이 김유신이 집니다. 빨리 여기 빨리 날짜 맞춰 도착해야 되는데 날짜 맞추기 어렵게 돼버렸어요. 어렵게 됐으니까 김유신이 총사령관이고 부사령관이 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김유신의 동생 김흠술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부사령관은 누구요? 품일이었어요. 품일인데 김흠순의 아들이 반굴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흠순이 반굴을 불러요. 반굴을 불러서 자 우리 청년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충효다. 충효인데 나라가 어려울 때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충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뭐요? 이 가서 죽으라는 얘기요. 아들 보고. 그래서 반굴이 그 뜻을 알고 가서 싸우다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품일이 자기 아들 화랑간창을 불러요. 간창을 불러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창도 역시 가서 죽고 목이 잘려서 돌아옵니다. 목이 잘려서 돌아오는데 그 목이 잘려서 돌아오는 그 목을 품일 장군이 5만 명이 보는 데서 탁 들어요. 들고 난 뒤에 내 아들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듯 하구나.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5만 명이 그것을 보고 난 뒤에 5만 명은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결사대 5만 명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단숨에 백제군을 멸하고 거기에 도착했는데 하루가 늦었어요. 하루가 늦어가지고 엄청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신 문제입니다. 김유신은 결혼을 몇 번 하죠. 마지막 결혼을 누구가 하는가 하면은 자기 생질녀 지소 부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삼촌하고 조카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죠. 근데 신라 시대에는 했어요. 했기 때문에 지금의 윤리적인 잣대로 지면 안 됩니다. 이제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삼강과 원술이라는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 둘째 아들 원술이 이제 신라가 백제도 멸하고 고구려도 멸하고 난 뒤에 당나라하고 싸워요. 싸울 때 정문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정문전투에서 김유신의 아들 원술이 부장으로 갔어요. 총대장이 아닙니다. 부장으로 갔는데 져버렸어요. 지고 난 뒤에 돌아왔어요. 오니까 김유신이 문무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아들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저를 사형에 처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무왕이 조사해 보니까 사형에 처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려줍니다. 살려주니까 김유신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너는 내 아들이긴 하지만은 전쟁에 피했으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떠나라 그래요. 사회적으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시켜난 뒤에 김유신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자기 어머니 지소부인한테 찾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살려주고 싶다마는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너희 아버지 뜻을 따르는다. 너는 떠나라.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신라의 리더들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성립이 된 거죠. 화합에 의해서 신라는 드디어 통일을 이뤘습니다. 자, 통일을 이루고 난 뒤에 통일 기념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기념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도 진보와 보수가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는데 그 당시에 신라, 고구려, 백제가 피 터지게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물리적으로는 통일을 이뤘습니다. 통일을 이뤘지만은 속으로 갈등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이 큰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화로 만들 수 있겠는가가 최고의 과제였습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로 먼저 기념사업을 그런 쪽으로 하자 해서 만든 게 뭔가 하면 월지입니다. 월지인데 월지는 이거죠? 월지 이거? 밤에 보면 더 좋아요. 밤에 보면 더 좋은데 다 보셨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월지인데 이 월지를 만들기 전에 이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도 가보고 당나라의 택지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백제가 신라보다는 훨씬 더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남지라는 멋있는 연못이 있었죠. 이걸 다 봤어요. 보고 난 뒤에 이렇게 월지를 만들었습니다. 월지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 월지 중에 정각 중에 인매전이 있어요. 인매전. 아마도 인매전이 이걸로 보여요. 인매전. 보이는데 인매전이라는 것은 바다를 면한 전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뭔가 하면 바다라고 본 거예요. 바다라고 봤는데 이 바다를 중국 사람들도 바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이화원 가보셨죠? 이 이화원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서태후가 만들었습니다. 이 서태후가 만들었는데 서태후가 중국의 3대 악녀 중에 하나가 서태후가 돼요. 이 서태후는 어떤 연인인가 하면은 하루에 생활비가 관원 900명의 1년 봉급 정도 돼요. 그렇게 생활비를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그리고 자기가 머물 여기 이화원을 만들었는데 이 이화원 만들 때 이게 한번 가보셨죠? 가면 이게 배를 타고 다녀요. 굉장히 넓어요. 바다처럼 굉장히 넓은데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여기 땅이었어 원래. 땅이 이걸 파가지고
이거 육지로 산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걸 바다처럼 만들었어요. 바다처럼 만들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북양해군, 북양함대에 갈 돈을 땡겨서 그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북양함대가 어떻게 됐죠, 그죠? 어떻게 되는데 이 북양함대가 결국 청일전쟁 때 일본 함대하고 싸움해요. 싸움하는데 북양함대가 대판발을 빵 쐈습니다. 봐서 일본의 기함에 탁 박혔어요. 박혔는데 이 대포가 터지질 않아요. 왜요? 거기 돈을 빼가지고 비싼 하역을 못 사니까 석탄 가루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연못이 이화원이요. 이화원인데 이걸 바다라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여기에 안압지, 월지의 이 호수 요걸 바다라고 했는데 왜 바다가 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바다가 됐는가 하면은 여기에 어디에서 바라다 봐도 이 물끝을 바라다 볼 수가 없어요. 물끝을 여기서 바라봐도 여기만 보이고 이게 안 보이고 여기서 바라봐도 이쪽이 안 보이고 이쪽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데는 끝을 볼 수가 없죠. 이 월지가 어디를 둘러봐도 끝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바다입니다. 바다요? 이렇게 잘 만든 바다 봤어요? 돈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산 12봉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멋있는 산 무산 12봉을 여기다 갖다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걸 만들 때 화의 정신으로 의해서 만들었거든요. 화의 정신, 어떻게 화의 정신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게 만들 때 고구려, 신라, 백제 사람들을 세 나라 사람들을 불러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뭐를 잘 하는가 하면은 성을 잘 쌓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잘 다듬어서 성을 잘 쌓기 때문에 여기에 성 쌓는 거고 요거는 전부 다 고구려 사람들을 불러다 했어요. 그 다음 백제 사람들. 이 백제 사람들은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미 궁남지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예술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굴곡진 것들, 이것들은 전부 다 백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사람들은 백제 사람들과 고구려 사람들의 기술하고 신라 사람들의 정신을 합쳐서 이렇게 월지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정신이 화에 입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에 입각했는가 하면은, 자, 이 월지는 극단적인 것을 통합한 게 월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이게 육지고 여기에 바다입니다. 육지와 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음이고 양이요. 음과 양. 그 다음에 요거는 직선과 곡선 등등 모든 대립되는 것들을 통합해서 만드는 게 월지거든요. 통합된 것, 대립된 것을 통합시키는 정신이 뭐예요? 화에 의해서 만드는 이 월지는 바로 이 신라인들이 정치선으로 생각했던 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라 고구려 백제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웠는데 이 월지 하나 만들었다고 화합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나타난 사상이 있으니 그 사상이 뭔가 하면요, 바로 원효의 일심과 화쟁 사상이 되는 겁니다. 신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라 고구려 백제의 화합인데 그 화합의 첫 번째 단추가 월지였습니다. 월지 하나 가지고 안 돼요. 안 돼서 드디어 그 화합을 할 수 있는 사상을 만들어줬으니 그 사상의 대표주자가 누구요? 원효 스님이요. 이 원효 스님인데 그 원효 스님의 일심화쟁 사상인데 그 중에 일심사상, 이 일심사상이요, 우리나라 전체의 사상을 대표해요. 모든 사상은 일심사상의 전개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심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심사상을 얘기하기 전에 불교를 한자로 얘기하라라고 하면 그럽니다. 법.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기독교는요? 로고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도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나 법이나 전부 다 뭘로 할 수 있는가 하면 법으로 대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글자를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물이요, 물. 뒤에 있는 거는 갈 거, 물이 흘러가는 거, 이거요. 물이 흘러가는 건데,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이걸 평등사상을 반영한다라고 해요. 또, 물은 계곡에서 흐르면서 모난돌이 있으면은 절대 모난돌과 충돌하지 않고 모난돌을 깎아서 원만하게 돌을 만들어냅니다.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더러운 곳을 지날 때는 물 자신이 더러워지면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물입니다. 물이고 또 물은 낮은 데로 흐르면서도 항상 맨 그 꼭대기까지 물이 항상 올라가요. 그래서 이 물의 성질이야말로 바로 부처의 성질이요, 도가에서 말하는 도의 성질이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상선약수라고 해요. 제일 좋은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한자를 가지고 불교를 전체를 얘기할 수 있고, 다르마를 얘기할 수 있고, 도가의 도를 얘기하고, 기독교의 로고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좀 길게 두 자로 하라 그러면 이게 일심으로 해요. 일심으로 하면 그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한 마음으로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이게 이를 하나로 해석하지 않고 전체, 우주 만물 전체, 통틀은 거 전체, 그거를 얘기하고, 심은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인연으로 해석해요. 인연으로. 전체적인 인연인데, 이 인연을 좀 더 길게 풀면은 중중무진연기라고 풀어요. 이 중중무진연기는 뭔가 하면 겹치고 겹쳐서 끝이 없는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이렇게요. 이게 함사상의 최고의 진리, 최고의 사상이에요. 중중무진연기라 하는 것이. 근데 이 중중무진연기가 어떻게 해서 최고의 진리가 되는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중중무진연기를 해석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서정주의 국화협회서라는 시입니다. 서정주의 국화협회서라는 시를 보게 되면은 국화꽃 한 송이가 필라 그러면은 봄에는 소쩍새가 울어야 하고, 여름에는 천둥번개가 쳐야 되고, 가을에는 무서리가 내려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국화꽃 피는 거하고 소쩍새 우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국화꽃 피는 거하고 천둥번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서정주 시인은 관계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왜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국화꽃이 필라 그러면 씨가 어디선가 날아와야 돼요. 지 혼자 날아옵니까? 그게 바람을 통해서 날아오던 사람에 의해서 날아오던 씨가 날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씨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물기가 있어야 돼요. 물기가 있어 비가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발화해서 크려면 비료 성분이 있어야 되고, 꽃이 피려면 무서리가 내려야 꽃이 피어. 이걸 좀 더 깊게 보면은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우주 만물이 다 관여했다, 이렇게 봐요. 우주 만물이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인연이 다 관계해야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중중무진연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중중무진연기가 어떻게 해서 화엄경 전체를 대표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하면은, 자,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온 우주가 관여했으니 국화꽃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해되죠? 국화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온 우주가 가지했으니 국화꽃의 가치는 우주와 맞바꿀 수 있다. 근데 국화꽃뿐만 아니고 돼지 한 마리 있어요. 돼지 한 마리 있는데, 이 돼지 한 마리가 탄생하려면은 물도 먹어야 돼.
돼지 한 마리 탄생하려면 그것도 돼지도 마찬가지로 온 우주가 관여해야 돼지 한 마리가 탄생하기 때문에 돼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맞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온 우주의 만물 하나하나는 그것이 태어나려면은 온 우주가 관여해야만 태어나요. 그래서 온 우주의 만물 하나하나는 우주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답니다.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우주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이니 모든 사람은 가치가 다 같다. 그래서 소의 가치나 사람의 가치나 국가가치의 가치나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우주와 맞바꿀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그것을 일심이라 한답니다. 일심의 뜻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일심을 한 마음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큰 인연, 큰 인연. 이렇게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엄경 사구계를 한번 해석을 하고 넘어갈게요. 하엄경 사구계. 하엄경은 굉장히 양이 많아요. 굉장히 방대해요. 방대한데 그것의 가장 핵심을 뽑아 놓은 것이 하엄경 사구계가 됩니다. 이 하엄경 사구계 해석을 보면은 약인, 욕, 요지, 삼세일체불, 응간, 법계성, 일체유심조. 아는 거는 일체유심조죠. 그죠? 근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삼세일체가 부처임을 만약에 사람들이 알려고 한다면 법계에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찰할지니 일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 만들었다? 그럼 해석돼야 안 돼요? 해석 안 돼요. 뜻이 안 맞아. 위하고 아래하고 뜻이 안 맞습니다. 모든 게 다 부처란 거예요. 모든 게 이게 다 부처인데 그걸 모든 게 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게 어떻게 말이 연결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심은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인연으로 해석해야 돼요. 인연으로. 그 인연도 그냥 인연이 아니고 중중무진연기로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부처인데 왜 부처이냐? 왜 부처인가 하면 일체는 중중무진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온 우주와 바꿀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처이다. 그렇게 할 때 이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해석할 때 이 심은 일심의 심이요 중중무진연기의 심, 인연의 심이로 해석해야만 그렇게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사상의 결론이 뭐냐 하는 건데요. 일심사상의 결론, 이걸 대승기신론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대승기신론은 일심, 이문, 삼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일심이 나오죠. 일심을 좀 더 부여하면 이문이 있는데 이문은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두 개의 문으로 나누어져요. 나누어지는데 일심사상에 이하면은 여기에 진여문의 부처나 생멸문의 중생은 가치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사실은 같아요. 같은데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뭔가 하면 일심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동체입니다. 일심을 구체화시키면 부처가 중생을 바라다보고 중생과 부처는 동체, 같은 몸인데 문제는 중생은 사와 중생 세계에서 번뇌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허우적거리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대비. 같은 몸인데 중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니 얼마나 슬픈가 동치대비가 돼요. 중중무진연기의 결국 결론은 동치대비입니다. 동치대비인데 이 동치대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자, 일심이문에 이문의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면은 진여문은 신라 사람들, 귀족들. 자, 신라 사람들은 신라와 백제국으로 통일했죠. 통일했는데 거기에 승자가 누구요? 신라 사람들이요.
신라 사람들. 신라 사람들은 보통 백제나 고구려 사람들을 알 일을 우습게 알아요. 노예로 알아. 노비로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신라 사람들은 생멸문에 있는 중생, 서민, 백제, 고구려 사람들에 대해서 동체, 같은 몸이다. 같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구려 백제 사람들이 정말로 노예처럼 생활하니 얼마나 슬픈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게 동체 대비호 일심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동체 대비. 그래서 일심사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볼게요. 그 다음에 일심세계는 마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다음 운요 사상의 다음이 뭔가 하면 화쟁사상입니다. 쟁은 이게 말싸움이거든요. 말싸움을 없애자. 이게 화쟁이요. 화쟁인데, 물론 이제 종파들끼리 싸움하는 걸 이게 하는 게 화쟁인데, 이걸 다 해석하면 화쟁은 일심을 구체화시키는 건데요. 일심을 화쟁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 하나 방법을 이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 복잡 다 때려치우고 이것만 얘기할게요. 먼저 화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자기 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기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 얘기를 할게요. 성경의 창세기 편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세계 종교의 세계 종교가 아브라함에서 나와요.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가 아브라함에서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될 때까지 정실 부인한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기도를 통해 가지고 100세 가까이 돼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또 장가를 가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낳았으니 큰 형이 에서이고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란 뜻은 발목 잡는 놈, 사기꾼 이렇게 돼요.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야곱이 비록 사기꾼이긴 하지만은 리더로 키우려고 해요. 키워가지고 이제 뭐 아주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좀 좋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자꾸만 비겁한 행동을 자꾸 해. 자꾸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놈 시키 막 죽이버리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약복강이라는 데 이르러가지고 하나님이 야곱한테 나타나서 막 죽을 듯이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니까 야곱하고 싸움이 크게 붙었어요. 크게 붙었는데 날이 싹 밝으려 그래요. 날이 싹 밝으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날이 밝으면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돼 빨리. 가야 되는데 야곱이 안 나죠. 근데 야곱이 그때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구나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야곱한테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기꾼이고 나무 발목 잡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너는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이기는 자 이런 뜻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기 부정이죠. 내가 사기꾼 아닙니까? 자기 부정인데 그 자기 부정을 하면은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답니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 자기 부정이 모든 화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가 자기 부정이요. 여러분들도 소개할 자리 많죠. 소개할 때 보면은 내가 초등학교에 1등을 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또 공부하고 우수상도 타고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내가 아들 낳는데 아들이 지금 판검사하고 의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지랄한다 이러지.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자기는 긍정을 했어요. 긍정을 하면 다른 사람은 부정을 해요. 그럼 이건 화쟁이 안 돼요. 화쟁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소개할 때는 부정적인 걸 미리 나타내라 이거예요. 제가 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거기에 정신병자가 사는 그 동네 얘기를 왜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괜찮네 이러니까 이거죠.
그래서 화쟁의 전제 조건은 바로 이렇게 화쟁을 하라 이겁니다. 하라. 그 다음에 화쟁하고는 실제 화쟁을 위한 몸짓이 뭔가 하면 무예춤이에요. 무예춤인데 이 무예춤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먼저 이제 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노래가 있어야 춤이 나와요. 노래인데 노래하고 시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같은데 시를 볼게요. 요 시를 파자하게 되면은 여기에 말씀 언이국이 절사자요. 절은 뭔가 하면은 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와 뇌가 하나 되는 것이 절이에요. 우주 만물과 하나 되는 것, 하나가 되는 상태에서 하는 말, 이게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이 시와 노래와 춤은 같은 건데, 이 시와 노래와 춤은 신의 창조의 몸짓, 이게 춤이에요. 그래서 이 원효가 추는 춤은 바로 그러한 춤이에요. 그러한 춤이고, 또 원효란 분은 공주, 무슨 공주죠? 여섯공주. 여섯공주하고 결혼했으니까 태종의 사위 아니요. 사위인데 신분이 높죠. 신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벗어버리고 없애고 시중에 나와서 온갖 잡배들하고 어울려서 춤을 추고, 술집 가서 춤을 추고 온갖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요. 그게 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는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통일을 이루었는데 여기 이제 중중무진연기까지 했죠.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아까 국화꽃하고 우주하고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실제 국화꽃이 중요합니까? 우주가 중요합니까? 예? 우주가 중요하죠.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혹시 만약에 국화꽃이 당신이라면 당신이 중요해요? 우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중요하다는 사상, 이 사상이 화엄사상. 그래도 그렇지 여러 개가 더 중요하지. 그때는 법화사상이래요. 이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뭔가 하면은 유물리적 중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되는 겁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자, 이게 불국사요. 불국사 이게 사상 중 일심사상에서 만드는 건데요. 볼까요? 자, 이게 이 석불사는 우주의 축소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여기 뭔가 하면 태양입니다. 여기에 별자리들이요. 하늘 세계를 나타내고, 그 다음 여기에 주위는 인간들의 세계입니다. 인간들과 우주가 우주의 모든 인연이 작용해서 부처님 한 분이 탄생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이 평면도인데요. 평면도인데 이게 석굴암의 평면도죠. 이 평면도가 뭐를 많이 닮았는가 하면은 여성의 자궁을 닮았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성스러운 것은 여성의 자궁 형태로 만들어져요. 자궁 형태로. 모든 성소는 여성의 자궁 형태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성의 자궁이라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했어요. 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데 이걸 뭘로 살짝 바꾸면 하면 국화로 바꾸면은 온 우주의 인연이 작용해서 국화꽃이 되었고 국화꽃의 가치는 부처와 같다. 이거 뭐였어요? 이게 일심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신라는 일심사상에 의해서 신라 고구려 백제가 통합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달성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중반 해공왕 36대 맞죠? 네, 해공왕 때부터 이게 진골 세력들이 자기 부나 권력을 독점하려고 해요. 부나 권력을 독점하면 뭐가 깨져요? 화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공왕 이후에
왕권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김우징. 김우징이 장보고의 힘에 의해서 신무왕으로 등극해요. 이때 장보고는 원래 육두품도 아니고 노비 출신 비슷했죠. 노비 출신 비슷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신라 귀족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건 뭐예요? 화의 실패입니다. 화의 실패. 또 이제 여기 이게 누구예요? 최천이죠. 이 최천인데 이 최천이라는 분은 이게 육두품이요. 육두품. 근데 이게 신라 사회는 골품제라 그래가지고 진골은 계급으로는 관등은 끝까지 승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두품은 6번째 아창밖에 못 올라가요. 오두품은 10번째까지 못 올라가. 관등에 올라가는 것도 품계에 따라서 딱 결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집의 크기도 품계에 따라서 딱 결정이 돼. 그것뿐만 아니고 옷도 색깔에 의해서 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육두품, 오두품에서 다 알아요. 그런 사회가 신라의 골품 사회입니다. 골품 사회인데 이때 신라 초기에는 통일할 때까지는 이 진골 육두품들이 솔선수범해서 화를 이루었어요. 화를 이루는데 이 해공왕 이후는 이 진골 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려고 그래요. 독점하려고 하면 화가 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치원은 12살 됐을 때 자기 아버지 이 육두품이거든요. 이 육두품은 또 어떤 품인가 하면은 원래 다른 나라 정벌하죠. 정벌하면은 왕족도 여기에 편입이 돼요. 편입이 돼가지고 큰 왕족, 예를 들면 김유신은 가야라는 나라의 큰 왕족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은 진골로 편입이 돼요. 진골로 편입이 되지만은 신라의 왕족 진골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김유신도 프레즈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진골이라도. 그 다음에 조그만 소국의 왕족들, 이 소국의 왕족들도 여기 편입이 되는데 얘네들은 진골로 편입을 못하고 육두품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육두품으로 편입이 되면서 나중에 혼란한 시대에 육두품이 지방으로 가요. 지방으로 가서 지방의 호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품계인데 최치원은 육두품이요. 육두품이니까 최치원은 계급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불만이 많아서 이 최치원의 아버지가 최치원이 12살 때 중국으로 보냅니다. 중국으로 12살 어린 애를 그 험한 바다에 왜 보냈겠어요? 그 보낸 이유가 뭔가 하면 굉장히 뛰어난 아들인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 당나라로 가라. 12살에 가가지고 빈공가에 가고 급제했어요. 그래서 출세를 했습니다. 했는데 돌아왔어요. 진성여왕 때 돌아와서 시무십조를 올렸습니다. 시무십조의 내용은 지금 전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은데 그 내용은 불보듯이 뻔해요. 이게 뭔가 하면은 기득권의 세력을 억제하라. 진골 세력을 억제하라 했어요.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진골들이? 자기 권력하고 돈 내놔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화의 실패가 되면서 신라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심사상이 다시 경주에서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면은 먼저 불교가 고려 때 타락퇴폐하면서 그 중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상은 불교에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성리학으로 넘어가요. 성리학의 중심 사상이 뭔가 하면요, 생물지심이요. 이 생물지심이라는 이게 뭔가 하면은 물건을 만드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애를 낳는 마음. 굉장히 성스러운 거죠. 이게 일심이에요, 이게. 일심. 그 사상에 의한 것이 바로 성리학이었는데 문제는 17세기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서 양반들이 별짓을 다 해요. 양반들이 자기의 권력과 돈을 자기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해. 말로는 아주 좋은 말만 하면서 말장난하면서 실제는 권력과 부를 독점하니까 조선조는 결국 멸망의 구름틀이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될 때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요. 수은 최재우 선생님인데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이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당에 갔더니만 예배당에 가니까 거기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 보니까 남녀가 구분이 없어요. 노수가 구분이 없고 양반과 노비가 구분 없이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더라. 원래 성리학이 평등 사상인데 성리학은 이 평등은 다 물 건너 가버렸고 서학을 기독교를 보니까 이게 진짜 평등이네. 그래서 수은 선생님이 서학을 받아들입니다. 서학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였는가 하면요. 서학은 모든 게 다 평등하지만은 창조주인 하나님하고 피조물의 인간관계는 상하로 관계되어 있어요. 상하로. 이거는 문제 있다. 그러면 상하로 관계되면 인간은 신의 노예가 돼요.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인간과 신을 동일선상에서 보자. 그래서 서학에서 동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동학. 그래서 이 동학의 사상은 바로 무슨 사상인가 하면 시천주 사상이에요. 시천주 사상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게 시천주 사상이에요. 모실 시자 하나님, 천주거든요. 천주님을 여러분들 다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이죠. 그렇죠? 똑같은 존재. 똑같은 존재니까 신 같은 존재. 이거는 일심사상을 다른 걸로 얘기하는 거요. 일심사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신 같은 존재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시천주로 풀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대 교주가 누군가 하면 포항에 있었던 해월 최시영 선생님. 최시영 선생님이 외가가 경주입니다. 태어난 곳도 경주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물물천 사사천을 주장했어요. 이 물물천 사사천은 뭔가 하면 모든 물건, 우주 만물의 모든 물건들한테는 천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 국가꽃이 신과 같은 존재. 이 얘기요, 이게 사사천. 모든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깃들어 계신다. 이게 사사천입니다. 그래서 수은 최재우 선생님의 종교 사상은요, 세계 최고의 종교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세계 최고의 종교 사상인데 그 핵심은 일심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학 사상이 나중에 일본이 침략해 들어오면서 분열해버려요. 분열하면서 동학은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되면서 동학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강증산이라고 하는 증상교가 나와요. 증상교 강증산이 죽고 난 뒤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원불교가 나옵니다. 원불교가 불교? 아니요. 불교 아니에요. 중심사상은 뭐예요? 중심사상은 동학사상이에요. 그 다음 원불교가 나오고 원불교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보천교라는 게 나와요. 정읍쪽에서 보천교가 나와서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천교를 믿었습니다. 보천교의 그 중앙 건물이 지금 조계종으로 가가지고 조계사로 가가지고 본당 건물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보천교고, 그 다음에 보천교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난 뒤에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증산도가 만들어져요. 증산도 들어보셨죠?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게 있잖아. 증산도. 그 다음에 대순진리회. 이런 민족 종교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민족 종교의 뿌리는 바로 경주의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만든 동학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 동학 사상의 근본은 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뭐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 경주 사람의 이제 결론이에요. 경주의 정체성은 화의 출발은 하백희, 신라 초기에 발생했던 하백희에서 화가 경주의 정체성의 출발이 됩니다. 출발이 되고 난 뒤에 이 원효의 하쟁 일심 사상에 의해서 그
화가 꽃피우게 되면서 갈등을 해소를 했어요. 근데 후삼국이 되면서 진골 귀족들의 권력 독점에 의해서 화가 무너지게 되면서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고려조 후에 경주, 지금의 경주입니다. 지금의 경주는 화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포항 사람들이 주로 이제 들은 얘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주에서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경주 중학교와 경주 고등학교를 나와야 행세할 수 있다. 이거 뭐요? 화의 실패입니다. 화의 실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주 시민이 될 때 경주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주의 화를 발전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경주의 화를 발전시킨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운조루라는데, 호남지에 가면 한옥 운조루라는 한옥이 있는데, 거기 가면요, 여기에 운조루에 타인능화라는 나무로 만든 쌀 단지가 있어요. 쌀 단지가 있는 게 항상 이 부잣집이니까 쌀을 항상 가득 부어요. 부어서 만약에 배고픈 사람이 오면은 여기 와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열어서 능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이거 열어라 이거요. 열을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열어서 네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원래 이제 얻으러 오는 사람한테 주인이 주잖아요. 그죠? 주인이 주면은 상하 위계 관계가 형성돼요. 상하 위계 관계가 형성되면은 받는 사람이 되게 좀 멋쩍어, 창피하고, 그거 없애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거와 똑같은 게 경주에 있거든요. 여기 누군가 하면 경주 최부잣집.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그래도 얘기할게요. 자랑스럽거든, 이게. 예. 경주 최부자는 경주 최씨? 수벌돌이인데, 수벌돌이는 남산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24대 손이 누군가 하면 고은 최천 선생이며, 최천 선생님 시조로 해요. 최천 선생님의 18대 손이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최진립공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진립공이 나오는데, 이 최진립공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최진립공은 요때 사람이에요. 1568년부터 1636년대 사람인데,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은 구미산 아래, 구미산 아시죠? 용담정 있는데 그 아래에서 탄생해가지고 임진왜란 때도 참여를 했고, 68세 때 노인이지, 68세 때 병자호란의 의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노비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화살을 맞고 죽었는데, 화살이 마치 벌집, 이게 막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진립공, 최진립입니다. 최진립인데, 이 최진립이란 분, 최진립공의 셋째 아들, 최동량의 계열이 최부잣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최동길공의 후손이 누군가 하면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이 최진립공이 뻗어나온 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대가 최동량이고 3대가 최국선인데, 2대 최동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최동량 때 100명의 명하족이 집에 쳐들어와요. 명하족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가물어 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요. 일반 시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최부잣집 털러 가자. 그래서 최부잣집한테 털러 들어왔어요. 털러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최동량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아요.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때 3대, 문제는 3대인데요. 3대 최국선이란 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합법적인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시면요, 돈을 좀 많이 예금을 하면은 VIP가 돼요. 아시죠? VIP가 되면은 그 긴 줄 안 쓰고 옆에 문으로 들어가지고 앉아있으면 찾아주고 걷어주고 해결 다 해줘. 해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달러 바꾸면 달러도 좋은 값으로 달러 바꿔주고, 대출하려고 하면 대출도 좋은 이자로 대출해주고, 이게 VIP거든. 그래서 문제는 가난한 사람은 그 VIP실을 못 가요. 못 가고 예금만 죽도록 해. 예금만 죽도록 하면은 그 예금한 돈을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 VIP한테 대출을 해줘요. 대출해주면 그 VIP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강남에 집 한 채 샀다. 그 다음에 집 한 채 사면 집이 몇 배 뛰어버리죠? 큰 부자 돼. 그 다음에 주식 샀다. 큰 부자 돼. 그러니까 이 큰 부자 된 사람은 내가 마치 법을 어긴 거 아니죠?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합법적이요. 합법적으로 했지만은 그 속 내부를 들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의 돈을 내가 뺏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됐으니까 이게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거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부자 자기가 부자가 됐지만은 자기가 정당하게 부자가 됐어요. 되었지만은 그것은 정당하긴 하지만은 그게 합법, 법에 맞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거요. 어쩌면은 노비의 걸 뺏을 수도 있다라고 본 거요. 그러니까 이 돈은 뭐요? 내 돈이 아니다는 거죠. 내 돈이 아니니까 다 풀어줘라요. 못 사는 사람 다 풀어주라는 겁니다. 왜? 내 돈이 아니니까. 이게 최부자의 정신이요. 이 정신을 이해를 해야 최부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소장료 문제. 이게 소장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60년대, 70년대 소장료 몇 프로였어요? 50%였죠. 50%였어요. 농사 지으면 반은 주인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마 이때는 50%가 넘었을 겁니다. 60% 이상 됐을 거예요. 60% 주고 나면은 먹고 살 길이 참 막막해요. 그래서 이 3대 체육선이 소장료를 반으로 깎아줘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합법적으로 돈 벌었지만 이 돈은 정당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장료 문제를 깎아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값으로 땅이 나오면은 쫓아가가지고 이 땅 사세요. 땅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땅을 다 사게 돼버린 거야. 사게 돼서 부자가 됐습니다.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온 게 40리 안에 굶어 죽는 자 없도록 하라. 가족비 다 등등등 돈 쓰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건 되죠. 이 흉년에 들었을 때도 다 플러스 먹여요. 다 먹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과객이 오면은 한 100명 과객 수용해. 가격 수용하는데 모자라면은 쌀 줘가지고 저쪽 집에 가면 또 뭐하지 하니까 그거 가세요. 이렇게 또 해요. 그러고 난 뒤에 가격에 독방도 주고 독상도 줘. 거지처럼 그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거지처럼 주면은 얼마나 이게 좀 사람 대접 못 받는 거죠. 이렇게 줘. 그리고 난 뒤에 불천이 제사. 원래 4대 봉사죠. 4대 봉사인데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은 5대, 6대, 7대 계속 제사 지내줘요. 최진립공은 전쟁에서 돌아가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6대, 7대도 계속 제사를 지내요. 이걸 불천이 제사라고 합니다. 불천이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 제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노비의 제사를 다시 지내죠. 그 노비가 누군가 하면은 이 병자호란 때 노비, 기별이라는 노비가 있었는데 이제 병자호란 때 가만 보니까 다 죽게 생겼어. 죽게 생겨가지고 최진립공이 이 기별 보고 야 빨리 네가 도망가라. 아무리 도망가라 그래도 기별이 도망 안 가요. 안 가고 나는 죽어서라도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별이요. 마찬가지 여기 옥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제사상을 가지고 나와서 기별하고 옥동한테 또 제사를 지내요. 보통 사람은 잘 못하겠죠. 그죠? 못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사를 나중에 최준한테 넘겨주는데 이 최준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독립군자금으로 돈을 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일제 그 애들한테 알게 되면 다 죽어요.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돈, 막대한 돈을 독립군자금으로 아낌없이 줍니다. 주고, 그 다음에 주고 난 뒤에 동생은 죽어. 고문 받았어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김구가 그 돈 참 잘 받았다. 원래 이런 돈은 눈먼 돈 아닙니까? 눈먼 돈 전달하는 놈이 삥땅 치면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삥땅도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없는 그 증서 딱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전 재산을 학교 설립에 희사를 해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 돈은 비록 법에 맞는 돈이긴 하지만 정당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 학교 진행대 모든 걸 다 희사해요. 누구한테? 이병철한테. 이병철한테 희사해가지고 대구대를 만드는데 이병철이가 살짝 맛이 갔어. 맛이 가는 바람에 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경주의 자존심, 경주 최부자가 1심 사상을 실천했고 화를 실천했던 마지막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주의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다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는가 하면은 삼국유사를 가지고 이 경주의 문화 유적의 의미, 그거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